이번에 서준이 결혼 안 되잖냐. 친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래도 보탬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네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꼴랑 200만 원 주라고 그러더라. 우리 장손인데 말이야. 그래서 네가 한 돈 1,000만 원만 빌려줘라. 1,000만 원이요? 그래. 나중에 천천히 갚으마.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당장 빌려드려요? 뭐가 커. 여태 직장 다니는 애가 그만한 여윳돈도 없어. 그래 놓고는 맨날 바쁘다고 지랄이야. 정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면 되잖냐.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리. 그렇게 큰 돈은 못 드려요. 손주 결혼 자금 보태시는 건 좋지만 형편껏 하세요. 뭐야? 이 기집애는 진짜 말 한마디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뭐 있어? 지 조카한테 가는 돈인데 그게 아깝니? 엄마는 제 딸 결혼할 때 뭘 해주셨는데요. 걔랑 장손인 서준이랑 같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신효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정엄마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에게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들은 의아해하겠지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였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쩜 그렇게도 괴롭게 했는지 꼭 때리고 굶겨야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신 씨에게 모질었습니다. 아들네 5분 거리에 살며 알뜰살뜰 살피며 정작 자식의 희생이 필요할 땐 늘 신 씨를 찾았습니다. 딸이라 편해서 그런다는 말로 포장했죠. 한때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자식이 생겨보니 많은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 다정하지 않았던 신 씨의 시어머니보다도 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바로 친정엄마였습니다. 남들은 친정엄마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눈물이 난다는데 신 씨는 그 이름이 가장 가슴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이 될 때까지 친정엄마 뒤치다꺼리를 하고 살았으면 됐습니다. 적어도 친정엄마가 날 키워준 것보다 오래 부양했으니 친정엄마의 저주처럼 지옥에 갈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신 씨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던 때가 대학에 갈 때였습니다. 대학은 뭐하러 가냐고 등록금을 주지 않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죠. 당시에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는데 그렇게나 반대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계셔서 대학은 들어갔지만 그날의 일이 내내 가슴에 돌처럼 얹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반항을 하게 되기까지 어린 시절은 내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별난 아들 사랑, 그리고 딸을 냉대하면서도 늘 부려먹으며 희생을 강요하는 어머니를 떠올리면 지금도 때때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 씨는 일찍이 독립을 해서 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 씨의 시어머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을 뜻하진 않았죠. 잘해주는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며느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운하게 만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적당한 시집살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혹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에 며느리가 미워질 때가 있구나 싶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보다도 가혹한 것이 친정엄마였죠. 이사를 가신다고요? 그래. 그 바로 옆에 아파트야. 아버지도 괜찮으시대요? 괜찮긴. 난리법석을 떨었지. 그런데 어쩌냐? 애 둘을 그렇게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내가 가까이 가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엄마가 돼가지고.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친정엄마의 말에 이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가 좋아하겠네요.
한시름 났다고 그러더라. 너도 알잖냐? 네 오빠가 생각이 오죽 깊어? 애미가 있는데도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안쓰러워가지고 내 원참. 사실 뭐가 안쓰러운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언니도 전업주부였고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충분히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 근처에서 살고 싶은 어머니의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고집은 쉽게 꺾을 수 없었습니다. 기어이 5분 거리로 이사간 어머니는 아들의 두 자식들을 대신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신 씨가 결혼해 낳은 아이 둘. 엄마, 오늘 회사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요. 우리 애들 어린이집에서 좀 데리고 와주면 안 될까요? 1시간 정도만 데리고 있으면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요.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를 하며 고군분투했던 때 처음으로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문 닫을 시간이 다 돼가는데 신 씨도 남편도 회사에서 나올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딸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야지. 자꾸 그렇게 도움받아 버릇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서 못 써. 그 와중에 들리는 조카들의 목소리. 오빠의 집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오빠네 있는 거 아니에요? 새언니도 있잖아요. 얘들은 내가 봐주기로 먼저 약속을 한 거고. 잠깐 1시간도 안 돼요. 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어떻게 봐주니? 아니, 서진이 서윤이는 몇 년 동안 키워주셨으면서 어떻게 제 애들은 1시간도 안 봐주세요. 야야, 뭐 부모가 애 봐주는 게 당연한 거야? 참나? 부탁할 거면 너도 네 시어머니한테 봐달라고 해. 애들 밥 해줘야 해. 일단 끊자. 일단 끊자고는 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4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란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하는 수 없이 친분이 있던 이웃에게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오며 가며 알고 지냈어도 애를 맡길 정도는 아니었지만 달리 부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주말에 연락이 온 어머니. 애들은? 집에 있어요. 정서방은? 오늘 출근했어요. 그래? 그러면 애들 봐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쉴래?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서 보면 돼요. 주말이라 바쁜 일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말 때문에 어머니와 통화하는 게 불편해서 거절했더니 한사코 오라면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전화 끊고 마음 불편하셨나 보다. 애들 데리고 가서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와. 남편에게 전화해 말했더니 남편은 신 씨에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도 그런가 보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던 때 어머니는 대뜸 고무장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애들은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너는 일단 여기 청소 좀 해라. 네 아버지 또 집 더럽다고 난리야. 아버지 없을 때 후딱 해버려야지. 얼떨결에 장갑을 받아든 신 씨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신 씨를 생각해서 부를 리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 종종 신 씨를 불러 청소를 시키곤 했던 어머니. 회사 일이 바쁘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는 딸을 주말에까지 불러서 청소를 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 묵은 때가 잘 안 지더라고. 부엌은 온통 끈적거리고 새카맸습니다. 여기서 밥을 지어서 먹었을 걸 생각하니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는 어찌나 많은지
내 식구가 사는 신 씨의 집보다도 어수선했습니다. 방이 3개였는데 안방을 제외한 2방은 발도 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방은 문을 여는 것조차 애를 써야 했죠. 식탁은 온갖 잡동사니로 앉아서 식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신 씨는 당장이라도 애들을 데리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는 병이라도 걸릴까봐 무서웠죠. 그거는 버리면 안 돼. 쓰지도 않는 거를 왜 식탁 위에다 둬요? 필요할 때 꼭 안 보이더라고. 그건 그냥 두고 화장실 청소나 좀 해. 그렇게 대청소만 3시간 동안 했습니다. 미련하게 왜 그러고 있나 생각하겠지만 어머니의 성격을 아니 고분고분 따르는 게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청소를 대강 마무리하자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는데 밥이고 뭐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먹을 밥을 차리는데 자꾸만 보채는 애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머릿속도 괴로우니 괜히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한 듯해서 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남편도 속상해했죠. 너 시집에 언제 가? 전날 오전에 출발해요. 그렇게 일찍? 차 막혀서 그때 출발해야 저녁 전에 도착하죠. 그래? 그러면 연휴 시작하기 전에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와. 왜요? 왜긴? 줄 것도 있고 해서 그렇지. 청소시키시려고요? 너는 말본새가 그게 뭐야? 잔말 말고 집으로 와. 명절을 며칠 앞두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친정집. 애는 왜 부른 거야? 그럼 그 많은 음식을 나 혼자 준비해요? 음식을 줄이면 되지. 뭐하러 바쁜 애를 불러서까지 음식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내일 종철이네 오는데 밥상도 제대로 안 차려줄게요. 아, 왜 그걸 효수기를 시키냐고. 신 씨를 세워두고 부모님의 신랑이가 오고 갔습니다. 5분 거리에 살며 매일 보는 아들네 가족을 먹일 음식을 하기 위해 신 씨를 호출한 것이었습니다. 효숙이 쟤도 시골 갔다가 올라오면 먹을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몰라? 딸년이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 아버지는 못 살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 쉬었습니다. 신 씨는 지친 기색으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뭐부터 해요? 갈비찜 해놓게 고기부터 꺼내. 네, 아버지는 앉아 계세요. 한참을 부엌에서 뚝딱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거 다 하면 작은 방에다가 이부자리 좀 봐놔라. 너희 오빠 하룻밤 자고 간대더라. 네, 가까이 사니까 지 집에서 편하게 자라고 해도 꼭 여기서 잔다고 그래. 아무튼간 부모 생각하는 건 네 오빠밖에 없어. 정 같았으면 뭐라 대꾸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서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시골로 출발해야 하니 말이죠. 신 씨는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설에 뵐게요. 아버지에게만 인사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설 당일이 되었을 때 시집에 갔다가 집에 온 신 씨는 남편만 두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또 정서방은 안 온다고? 네,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참 말세다 말세야. 부모 알기를 똥으로 아니까 이러지. 오지 말란다고 진짜로 안 오는 놈은 또 뭐냐? 놈이 뭐야? 사위한테. 괘씸하니까 그렇죠. 신 씨가 명절에 혼자만 친정에 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함께 왔을 때도
한 번도 사위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올 때면 상다리 부러지게 식사 준비를 하면서 신씨 부부가 오는 날이면 부엌에 물기 하나 없었죠. 오빠네 가족이 먹다 남은 음식을 신씨가 꺼내어 밥상을 차릴 때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머니. 집도 신씨가 미리 치워놓지 않으면 지저분해서 발도 들여놓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 보기에 부끄러워 남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온 사위는 뭘 고쳐라 뭘 들어라 하며 험한 일을 시키고 신씨에게는 더러운 집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뭐 더 시킬 일 없나 두리번거리던 어머니. 그렇게 3년 정도 찾아간 뒤로는 남편을 집에 두고 혼자 왔습니다. 그때엔 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위가 오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묵인했죠. 어머니의 이런 만행들은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자식이 아니라 언제고 편할 때 부려먹을 수 있는 공짜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말 대신 서운하다는 말이나 원망의 말만 들어야 했죠. 이번 주 목요일에 병원 가니까 시간 좀 빼라. 저도 이래서 그렇게 아무 때나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가까이에 사는 아들네를 놔두고 꼭 신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차례 이사를 해서 차 타고 3, 40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쁜 애들한테 무슨 병원에 가자고 그래. 저도 바빠요. 아, 딸내미가 안 가면 누가 같이 가? 네 아버지는 다리 아파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아픈 아버지 끌고 가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빠를 불러요. 왜 멀리 있는 저한테 그러세요? 신씨가 참지 못하고 말하자 어머니는 큰 배신이라도 당한 듯이 반응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뭐 언제 대단한 효도 바라드? 늙은 애미 병원 한 번 데리고 가주는 게 그렇게 싫으냐? 아니, 매번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쉬게 하니까 그렇죠. 이런 돈밖에 모르는 것. 돈보다도 중요한 게 부모 건강 아니냐? 그 소리를 왜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들에게는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엄마도 오빠랑 가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애미 된 입장에서 아들보다 딸이 편해서 그런 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퍽 안타까운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딸보다 귀해서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는 동안 무수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죠. 주변 사람들도 다들 말했습니다. 엄마가 딸한테 많이 의지하네. 아이고, 좋겠어. 나도 이런 딸 하나 낳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편하다는 핑계로 유독 신씨에게만 함부로 대했습니다. 결국엔 신씨가 회사를 쉬지 못했고 어머니는 새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 소리 들었는지 어머니는 전화를 해서 내내 신씨에게 굳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들은 게 모두 신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년.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험한 말을 듣는 내내 신씨는 입을 다물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날선 반응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론 신씨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냉전 상태로 지냈죠. 하루에 몇 번씩이고 전화하던 어머니도 신씨에게 단단히 화가 났는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한 달 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해 말했습니다. 가스비가 26만 원이나 나왔지 뭐냐. 뭘 하면 그렇게 가스비가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요즘 으슬으슬 추워서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집이 낡아서 그런지 말이야. 순전히 도둑놈들이야, 아주. 그러세요. 아무튼간 이건 네가 좀 붙여줘라. 당연하다는 듯이 내뱉는 말에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잘한 돈은 어쩌다 한 번씩 내준다 쳐도 큰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이번에 서준이 결혼한대잖냐. 친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래도 보탬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꼴랑 200만 원 주라고 그러더라. 우리 장손인데 말이야. 신 씨가 한숨을 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는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한 돈 1,000만 원만 빌려줘라. 1,000만 원이요? 그래. 나중에 천천히 갚으마. 곧 80대는 양반이 언제 천천히 1,000만 원을 갚겠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지운 듯 했지만 그동안 이런 식으로 가져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고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편에게 죄스러워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업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 씨도 아무리 바보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당장 빌려드려요? 뭐가 커. 여태 직장 다니는 애가 그만한 여윳돈도 없어. 그래 놓고는 맨날 바쁘다고 지랄이야.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하는 어머니 때문에 신 씨는 또다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신 씨에게 개인적을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라도 빌려드려야 하나 싶던 찰나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면 되잖냐.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리. 어째서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신 씨가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걸이라도 해서 그 돈을 마련해 손주에게 주겠다는 의지가 놀라웠죠. 신 씨는 딸들이 돈 버느라 새벽같이 집을 나서 직장에 다니는 것조차 짠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뭐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신 씨의 어머니는 항상 딸에게서 뭘 가져갈 게 없나 살폈습니다. 어쩜 엄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신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못 드려요. 손주 결혼 자금 보태시는 건 좋지만 형편껏 하세요. 뭐야? 이 기집애는 진짜 말 한마디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뭐 있어? 지 조카한테 가는 돈인데 그게 아깝니? 엄마는 제 딸 결혼할 때 뭘 해주셨는데요? 신 씨의 첫째 딸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10만 원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결혼에는 1,000만 원이나 빚을 져서 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기가 찼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얘기가 나오자 뜨끔했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얘기했단 봐라.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는 신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들들 볶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퍼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친정이 기울었는데 그 때문에 아버지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리가 아파 거동도 힘든 상태였죠. 그런데도 1,000만 원이나 하는 돈을 비밀로 하고 손주에게 줄 생각을 하는 어머니에게 질렸습니다. 혹시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싶어서 남편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카의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사람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자 어머니는 신 씨를 저주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못된 게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교회 다녀라. 교회 안 가요? 못된 것 같으니 그러다 지옥 가는 거야. 지옥에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자식은 틀림없이 지옥 간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어머니는 1년 뒤에 신 씨에게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인 줄은 알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다리가 그렇게 불편한데 나도 나이 든 마당에 그 옆에 붙어서 어떻게 종일 시중을 들겠냐. 그러니까 대신 시중들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자면 마음이 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 씨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간병인 쓸 수 있게 오빠랑 다달이 모아서 드릴게요. 네 오빠 둘째 유학 간다고 해서 요즘 힘들다고 그러는 거 못 들었냐. 그렇다고 저희가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덜 힘들 텐데. 어머니는 그런 말로 신 씨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아픈 네 아빠도 얼른 죽어야 하고 늙은 나도 언제 아플지 모르니 빨리 죽어버려야지. 지긋지긋했습니다. 말로는 그러면서 집에 가면 찬장이 온갖 보약과 건강식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녀가 없다면서 악담을 해대는 통에 신 씨도 잠시나마 고민을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모셔야지. 어떻게? 남편은 신 씨의 뜻대로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까지 그러니 더욱 결심이 섰습니다. 합가를 하면 신 씨에겐 지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산다고만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너 주마. 아니요. 필요 없어요. 뭐, 돈을 준다고 그래도 싫대. 엄마 아직 정정하시니까 아버지는 책임지고 돌보세요. 아버지를 병들게 한 게 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내 원망스러웠죠. 뭐야? 너 재산 땡전 한 푼도 못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빠한테는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말조차 꺼내보지 못했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같이 살길 원하는 것이 신 씨가 아니라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아쉬운 대로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딸과 사는 게 낫다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러다 바로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크게 노했습니다. 늘 조용조용하던 분이었는데 생전 그렇게 화난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합가를 왜 해, 합가를? 차라리 내 발로 요양원에 들어가고 말지. 그 말에 합가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낮 동안엔 간병인을 쓸 수 있게끔 했죠. 조금만 도와주면 일상적으로 지낼 수 있는 아버지였지만 그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어머니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구멍이 콱 막힌 듯 답답했죠. 그러다 신 씨는 병에 걸렸습니다. 폐렴이었는데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가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합병증까지 생겨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일주일 예정이었던 입원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되었고 몰라볼 정도로 살이 빠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상태가 호전이 되었으니 퇴원을 한 것이지만 그래도 아직 면역이 좋지 않아
이를 계속 쉰 채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죠. 옛다. 어머니가 양손에 잔뜩 들고 온 것을 그야말로 던져주었습니다. 퍽소리가 나게끔 식탁 위에 놓여진 것은 홍삼과 과일이었습니다. 비닐에서 튀어나온 사과 대구르를 굴러 식탁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낸들 아냐? 이 추운 날에 내가 여기까지 와야겠냐? 버스 타고 오느라고 거의 2시간 걸렸다. 그놈의 차는 얼마나 막히던지. 어머니가 투덜댔습니다. 그런데 왜 오신 거예요? 입원해 있는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어머니였습니다. 오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스스로 와서는 무슨 불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네 아버지가 하도 성화잖냐? 아버지가요? 그래. 딸내미가 아픈데 가보지도 않느냐고 얼마나 난리를 치던지. 밖에 날씨 춥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야. 어머니의 말에 허탈해서 쳐다보고 있는데도 투덜거림은 계속됐습니다. 네 아빠가 홍삼이랑 이런 것들 사가라고 했는데 네가 이걸 먹냐? 그러더니 봉지를 꺼내서 홍삼 절반을 덜었습니다.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 이건 내가 가져가마. 아니,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 무거운 걸 다 어떻게 들고 집에 가? 어머니가 신경질을 내며 말했습니다. 팔순이 된 나이에도 신씨보다도 정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두고 가시던가, 가지고 가시던가 마음대로 하시고, 제발 가세요. 네? 뭐야? 딸내미 걱정돼서 여기까지 찾아온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제발 가라고? 걱정돼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말이 없는 듯 했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힘들고 아프니까. 그냥 오늘은 가세요. 이런 나쁜 년을 딸이라고. 지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 이런 말 못하지. 효도는 못할 망정 사사건건 지가 잘났다고? 에잉? 엄마가 절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뭐야? 엄마한테 자식은 오빠뿐이잖아요. 효도요? 그러면서 콧웃음을 치자 그게 어머니의 심기를 건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곧 쓰러질 것처럼 소리를 쳤습니다. 괜히 왔다 하며 이러니 하늘에서 천벌을 줘서 아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왜 엄마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 효도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수십 년 쌓인 울분을 풀어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최선은 날 괴롭게 하는 이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씨가 쫓아내지 않아도 퍼부을 걸 다 퍼부은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지련 하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 어머니의 화를 받아줄 기력도 없었습니다. 장모님 전화 안 하셨지? 언제 뭐 엄마가 내 생일이라고 전화나 한 번 한 적 있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인 신씨가 못내 안타까운 듯 했습니다. 친부모와 등지고 사는 신씨의 심정이 얼마나 아릴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과는 다르게 심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있을 땐 늘 거센 파도가 쳤던 바다였다면 이제는 호수처럼 고요했죠. 자식에게 안식처가 되어야 할 부모가 자식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부모라면 자식이 손을 놓아도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신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신씨도 무너지듯 슬퍼했죠. 상실감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잠시 아들과 합가를 하고 2달 만에 다시금 신 씨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죠. 네 아빠도 가고 이 집 나가서 나 혼자 어떻게 사냐? 아들네는 불편해서 눈칫밥 먹느라 하루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요. 너희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맡겨놓은 걸 찾듯이 하는 말에 오랜만에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도 신 씨를 본체만체 하더니 아들에게 쫓겨나게 생겼으니 이제와 딸을 찾아온 게 참 어머니답다 생각했죠. 아니요. 그 집에 꼭 붙어 계세요. 집도 팔아서 그 돈 오빠 다 주셨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랑 꼭 붙어 사세요. 뭐야? 너는 어쩜 애가 그렇게 냉정하냐? 제가 정말로 냉정했으면 애저녁에 엄마랑 영 끊었어요. 이런 나쁜 년, 천벌 받을 년. 그러니까 나쁜 년한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는 번호도 바꾸고 살 테니까요. 너는 나 죽으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엄마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게 끝까지 한마디를 안 줘? 이만 끊을게요. 잘 지내세요. 어머니가 무어라 하는 와중에 신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허락할 때까지는 친정엄마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팔순이 지났으니 언제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얼굴 맞대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해도 안 되겠냐? 여기서 나가면 내가 어디 사냐? 나한테 너밖에 더 있냐? 얘들은 아주 못돼서 지들밖에 몰라. 그래도 나 생각해 준 건 너뿐이야. 근데 어떻게 길러준 부모를 버려?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기에 곧바로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늘 짜증스럽고 화가 나 있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스스로가 불효자란 생각에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또다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들네 집에서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으니 나름대로 적응해서 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이제는 신 씨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설령 그 집에서 진짜로 쫓겨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신 씨는 또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죠. 여보, 밥 좀 한 그릇 더 줘. 내가 당신 식모야? 더 먹는 건 알아서 떠먹어. 뭐, 사람을 앉아서 부려먹기나 하고 말이야. 아내랑 자식이 해달라는 건 뭐 해주는 것도 하나 없고 돈 안 벌어온다고 사람을 식모 취급이나 해. 식모 취급이라니. 당신 바로 옆에 밥솥이 있잖아. 남들은 돈 벌면서도 부인을 모시고 살아. 밥 해주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식모 취급 당할 줄 알았으면 그 옛날에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나도 이런 삶이 될 줄 알았으면 안 했어.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한마디만 더 하자. 그러면 당신은 이제라도 그런 대접 해주는 사람 만나. 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이성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아내에게 정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30년간 같이 산 배우자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나 존중조차 없는 아내였습니다. 어쩌면 이 씨를 남편이 아니라 편히 살 수 있도록 돈만 벌어다 주는 존재로 생각하며 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볼 일은 오직 그것뿐인 것 같았죠. 그러니 그렇게 사치하며 살면서도 밥 한 그릇 더 달라는 이 씨의 말에 화를 내며 직접 떠먹으라고 숟가락을 쾅하고 내려놓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자식 고생하지 말라고 뼈가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20대 시절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죠. 그런데 남은 게 이런 푸대접이라면 앞으로 이 3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경제 능력은 점점 줄어들 테니 지금보다 대우가 나아질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가장인 이 씨가 돈을 벌어오는 건 당연하고 전업주부인 자신이 집안일을 하는 건 고되고 괴로운 일이라는 아내.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현금 지급기 정도로 생각하는 아내라면 이 씨도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 씨는 30 넘어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보다 결혼을 늦게 한 편이었는데 20대 시절엔 돈을 버느라 바빴습니다. 유년 시절에 워낙 없이 산 기억에 악착같이 공부해 혼자의 힘으로 대학에 갔고 취직을 한 뒤에도 짬 날 때나 주말에 마저 쉬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도 재산 불리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 돈 걱정 없이 살아보자 싶어서 힘든 줄도 몰랐죠. 그래서 30대 초반이 되었을 땐 서울의 작은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고 부동산 자산들로 인해 월급 외에도 탄탄한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어쩔 땐 월급보다도 많이 들어올 때도 있었죠. 이제는 됐다 싶었고 때마침 만났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큰 문제가 없는 한은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살겠다 싶었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식은 이 씨의 어린 시절처럼 배골치 않아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애 정서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아이를 낳고도 2년간 직장에 다니던 아내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잠시 고민을 하긴 했지만 결국엔 그러자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수입이 있으니 그게 아내의 월급을 대신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될 수 없어도 차곡차곡 모으며 살면 혼자 벌어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착각은 결혼한 지 5년쯤 흘렀을 때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밑에 층에서 찾아왔다고? 그렇다니까. 나 혼자 있었는데 애기 발소리 시끄럽다고. 아니라고 말하지. 말했지. 애는 어린이집 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막무가내야. 아니, 그 전에 살던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래?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덩치도 커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앞으로는 문 열어주지 마. 막 두드리고 난리치면 어떡해? 나한테 전화를 해. 정말 이사를 가야 되나 싶다. 이 씨가 살던 아파트에 그대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반년 전에 밑에 층으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말썽이었습니다. 아이가 걷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니 시끄럽다고 찾아왔었는데 아무리 조심시키고 매트를 깔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애가 없어도 쫓아 올라오니 낮에 혼자 집에 있을 아내가 걱정이 되었죠. 그래. 이사 가자. 애도 커가면 집도 점점 좁아질 거고. 방이 2개짜리라 거실도 좁았는데 이참에 좀 평수를 넓혀서 가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이 씨의 월급은 전부 아내에게로 갔는데 지난 5년간 통장에 모인 돈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돈이 이게 전부야? 당시 돈으로 통장에 200만 원 남짓 들어 있었습니다. 월세도 다 당신 통장으로 들어가게 했잖아. 그 돈을 다 합치면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대출도 없는 집에 살면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나 싶었습니다. 사치를 부린 적도 없으니 그것도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이사를 하기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씨를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이게 전부냐니? 생활비로 쓰고 이 정도면 많이 모은 거지. 단순히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아도 그보다는 훨씬 많아야 했습니다. 아이도 어리니 아직은 돈 들어갈 데도 별로 없는데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기도 하고 진심으로 궁금해 어디에 지출을 했는지 물었더니 아내는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허투루 썼을까봐 그래? 그게 아니라 생활비하고도 남아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내가 뭘 몰라? 요즘 애기 용품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 씨는 아내의 말대로 애기 용품이 비싸봤자 얼마나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대답을 듣자 기절초풍할 듯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들이라고? 좋은 거니까 그렇지. 소위 말하는 명품인 듯 했습니다. 이름을 말해줘도 이 씨는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통장 좀 보자고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알뜰히 쓰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묻기 시작하자 아내는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들 것을 명품으로 샀다고 했을 때의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말이야. 그리고 고백한 아내. 상당한 금액을 처가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처가는 아내의 도움으로 한숨 돌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인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씨는 부모님 생신에 선물 하나 사드리는 것도 아내와 상의 후에 결정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가 이 씨에게 숨긴 채로 처가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거의 이혼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부모를 도와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생각해서 이 씨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이와 부모에게 썼다는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큰 돈 나가는 일은 꼭 상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처가에 자발적으로 다달이 용돈을 붙였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비의 보탬은 됐을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대부분 아내의 의견대로 했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노후를 생각해야 하다 보니 이 씨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노후의 돈 때문에 비참한 일 안 당하고 살 테니 말이죠. 여보, 나 좀 어디 데려다 줘. 어디? 모임 가야 되는데 왜 하필 그렇게 멀리 잡았나 몰라 장소를. 나 회사 나가봐야 돼서 오늘은 못 데려다 주는데. 버스 타고 가. 버스? 거기까지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 아니면 내 차 당신이 타고 가든지. 내가 버스 타고 갈 테니까. 그러자 아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차 너무 커서 운전하기 불편해? 주차도 못 하겠고? 아내는 면허는 있지만 운전은 자신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SUV인 이 씨의 차량은 운전할 생각을 잘못했죠.
오늘은 택시 타고 갈게.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내가 난데없이 차를 사야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이 씨가 데려다 줄 수도 없고 버스를 타는 건 좋아하지 않아 택시를 타고 다니기에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겠어? 다만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운전도 늘 해버릇 해야 하는 것인데 아내가 운전대를 잡는 일은 20몇 년을 통틀어 몇 번 되지 않았으니 말이죠. 주말에 같이 보러 가자. 그냥 내가 내일 가보게. 당신 혼자? 모임 친구랑 가든지. 그렇게 아내는 며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씨도 아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보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나 정했어. 차?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말에 이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아내가 골랐다는 차가 많이 알려진 고급 차였기 때문이었을 비웁니다. 크기도 커서 이 씨의 차와 사실상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아 주차를 못하겠다는 아내의 말과는 맞지 않는 차였죠. 이 씨는 소형차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업주부라 많이 탈 일도 없고 초보 운전이었기에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죠. 가끔 모임만 가는 건데 꼭 그런 차가 필요해? 비싸기도 무척 비쌌습니다. 차는 좋은 거 타야지. 경차로도 충분하지 않아? 아니면 그보다 한 단계 큰 거나. 아니, 이 나이에 누가 그런 차 타고 다녀? 차 타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창피하지? 뭐가 창피해? 그러면 경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창피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말에 아내는 기분이 나쁜 듯 보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왜 나만 그런 차 타야 돼? 돈 안 벌면 그래야 해?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이 말한 차가 더 비싸. 내 거는 중고차였고.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녀. 외제차 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형편껏 사야지. 우리가 그 정도 형편도 안 돼? 왜 맨날 돈돈거리는 거야?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소리까지 해서 결국엔 이 씨가 졌습니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긴 했지만 역시나 아내가 산 차는 오랫동안 주차장에 처박혀 있어야 했고 2년 동안 탄 것이 10번이 넘어가질 않자 이 씨가 차를 팔고 아내의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가서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졸지에 계획이 없이 이 씨가 차를 바꾸게 된 셈이었죠. 아내에겐 돈을 버는 일이 참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 씨가 하는 건 당연하지만 돈을 벌려고 고군분투하는 이 씨를 격려한다거나 안쓰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부터 느꼈지만 몇 년 전 코로나로 이 씨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출근 안 하는 거야? 집에서 일해야 돼. 어차피 회사에서 혼자 앉아서 일하는데 왜 굳이 집에서 하래? 그러게. 그래도 집에서라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요즘 다들 힘든데. 한동안 이 씨는 재택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게 나은 점도 있었습니다. 늘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했는데 그래도 하루에 1~2시간쯤은 더 잘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다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한동안 업무가 멈췄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급여도 받질 못했는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아르바이트식으로 무언가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게 불만이었죠. 아휴, 거실에 앉아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자 아내가 벼랑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씨가 그런 아내를 힐끔 쳐다보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흐르자 또다시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심 신경이 쓰여서 일을 얼른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부엌에서 물을 떠서 마시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툭 하고 내뱉었습니다. 당신 꼭 일을 집에서 해야 돼? 무슨 말이야? 출근을 못 하잖아. 아니, 지금 하는 일 말이야. 그걸 꼭 집에서 해야 하느냐고. 아내의 말에 어리둥절해서 쳐다보자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가서 하면 안 돼? 왜? 당신이 종일 집에 있으니까 내가 신경 쓰이잖아. 뭐가? 여기 앉아서 조용히 일만 하는데. 당신은 내가 당신 사무실 찾아가서 옆에 계속 있으면 어떻겠어? 신경 쓰이겠지?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긴 내 일터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늘잖아. 불편하고. 아내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힘들게 안 하잖아. 그렇다고 이 씨가 아내에게 심부름이라도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 한 잔도 떠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뭐가 힘든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이 씨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인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돈도 별로 안 된다며. 그런 거 붙들고 있지 말고 차라리 택배 알바라도 해. 마지막 말에는 이 씨도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과 관련 있는 일을 알바로 하고 있었는데 돈은 많이 안 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주 놀지는 않아도 되어 안심했고 말이죠. 그런데 나가서 택배 알바를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들 놀 때 뭐라도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이었는데 말이죠. 아내는 끝까지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며 자주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이 씨가 집에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기어이 나가서 코로나에 걸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씨도 함께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돈 나갈 때는 천진데 이게 뭐야 진짜? 회사를 옮기던지. 이때 이 씨는 돈을 못 벌면 아내에게 존중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돈 나갈 때는 천지인 게 맞았지만 이 씨의 수입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그래도 크게 줄지 않았으니 말이죠. 다만 아내의 사치 때문에 늘 풍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때부터 늘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묻고 살아갔습니다. 돈 못 버는 한심한 남자 취급을 해도 그저 속상해서 그런 말을 했겠거니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이 씨의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아니,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모임 사람 중에 하나가 그걸 그 자리에서 사버린 거야. 명품을? 그렇다니까? 그게 얼마였는지 알아? 가방 하나에 1,100만 원인가? 아무튼 그래. 아내의 호들갑에 이 씨의 미간이 모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새로 들었다던 모임이라는 게 명품을 자랑하는 모임이라도 되는 듯이 요새는 늘 뭐가 얼마짜리라는 말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러운 듯이 말하는데 정작 아내는 지난달에도 45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늘 만나니 자꾸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당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 그래. 참나? 누가 도움되려고 만나? 친목이지? 신발장에서 자꾸 신발 떨어져. 그만 좀 사. 도대체 그게 뭐야?
이 씨가 핀잔을 주자 또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아끼자고 얘기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카드를 못 긁게 했더니 중내 산에 난리가 났었죠. 어째서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드니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그동안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리 힘들었으니 보상 정도로 한두 개 사는 건 환영이었지만 점점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집안일을 봐주는 도우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도 하자면 무척 긴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아내의 주부 파업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들고 힘들어. 좀 쉬고 싶다. 맨날 청소하고 밥 차리고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해? 언제는 자신의 일터라고 이 씨가 집에서 일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더니 이젠 그게 지겹고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로서는 납득을 하기가 힘들었죠.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하니 점심은 차릴 일 없고 집에선 거의 아침밥만 먹었습니다. 저녁은 회사가 늦게 끝나면 간단히 밖에서 먹고 들어왔죠. 아들은 진작에 독립해서 이 씨 부부는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이라고 해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일이 바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모임은 그렇게도 바쁘게 다니는 아내가 집안일이 싫어 도우미를 쓰자는 말을 받아들이기 쉬울 리 없었습니다. 만약 이 나이에 이 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분명 난리칠 게 분명할 아내이니 말이죠. 나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쓰다가는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분명히 지금처럼은 못 살아. 우리는 상류층이 아니야. 월세도 나오고 여태 모아둔 돈도 있는데 사람 하나 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당신은 늘 돈 타령만 해?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내는 서운해했습니다. 여태 전업주부로서 산 세월이 서럽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돈을 벌면 당당하게 쓸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우울해하는 통에 결국에는 일주일에 2번씩 사람을 쓰기로 했죠. 늘 이 씨는 이렇게 아내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어쩔 땐 아내의 삶이 참 편해 보인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키울 때야 치열했지만 대학을 보낸 이후로는 아내에겐 자유와 돈이 주어졌습니다. 이 씨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도 분명히 이 씨가 모르는 고충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같이 살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고 다짐한 것이 수십 번, 수백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 씨에게 아내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7시에 집을 나서서 야근을 할 때는 11시 넘어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그런 이 씨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늦었다고 서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쌓이자 남편이 돈 버는 게 당연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도 똑바로 컸다면 모르겠지만 자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결혼하고 싶어요.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는 아들에게 이 씨 부부는 뜻대로 하라며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집 한 채는 사주시는 거죠? 그 말에 황당해서 이 씨가 쳐다만 보고 있자 오히려 아들이 더 당황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신혼을 시작해요? 뭐든지 부모에게 받는 게 익숙해진 아들은 집까지도 당연히 부모가 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언젠가 아들이 결혼하면 어느 정도 결혼 자금을 보태줄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얼만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알죠. 아니까 부탁드리는 거죠. 일한 지 몇 년 안 된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으 집을 내놓으라는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당연한지 이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 내내 일만 하며 살았고 부모에게서 땡전 한 푼도 받지 않고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신혼을 시작하고 싶다면 그만큼 열심히 벌어서 기반을 다져놓아야 했을 텐데 아들의 씀씀이는 아내를 닮은 모양이었죠. 그래놓고는 부모가 이뤄놓은 것을 홀랑 가져가 버리려는 아들의 신보에 실망했습니다. 그만큼 공부시켜주고 자리 잡게 해줬으면 부모 역할은 끝이 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리 생각했죠. 그거 좀 사주면 어때서 그래? 뭐, 슈퍼에서 과자 한 봉지 사주는 문제처럼 가볍게 말하는 아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해? 우리 노후가 뭐가 걱정이 있다고 그래? 연금 나올 거고, 월세 받고, 당신 퇴직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고, 항상 아내의 말만 들어보면 이 시부부가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이라고 해봤자 한 사람 월급을 조금 웃돌 뿐이었고 평생 외벌이로 살았으니 쌓아놓을 만큼 돈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일부는 아내의 옷장과 신발장에 다른 형태로 묵혀져 있었죠. 이렇게 쓰다가는 말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집 사주고 나면 목돈도 없이 그렇게 살자는 거야? 1, 2억으로 될 것도 아니고. 그러자 아내는 또다시 부동산 월세를 들먹였습니다. 그게 문제인 듯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수입 때문에 아내가 일을 그만뒀고 사치를 하게 됐고 우리가 강력한 무기라도 쥐고 있는 것 마냥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돈이 아니었고 그저 노후에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생활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벌어오면 되지. 퇴직도 좀 남았고, 퇴직한 후에도 일할 수 있잖아. 평생 살림하느라 힘드니 그만두고 도우미를 구하자고 했던 아내는 이 씨에게 평생 돈을 벌라고 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내와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그 말을 듣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태 내가 뭐하고 산 건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 씨는 아들 결혼 문제 때문에 한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씨도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 사고 하는 문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런 이 씨에게 아내는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모임 친구의 손녀딸 돌잔치에 갔다가 축의금을 100만 원 내고 온 일을 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또다시 아내는 돈 얘기가 지긋지긋하다며 소리를 쳤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새로 든 모임 친구였습니다. 과시하듯이 1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쓴 아내에게 이 씨도 화가 났습니다. 지난 해에 이 씨의 친한 친구의 아내 장례식에서 50만 원 조의금을 했더니 사람을 잡아먹을 듯 굴던 아내였기에 더욱 섭섭함이 컸습니다. 밥 먹어요. 뚱한 아내의 말에 거실에 앉아있던 이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릇 놓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직도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라 어디 갈 데도 없이 집에 있자니 아내가 참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식사 시간이 무척 조용했습니다. 아내의 미간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밥 좀 한 그릇 더 줘. 이 씨가 아내에게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밥솥이 아내의 옆쪽 선반 위에 있었는데 아내의 자리에선 일어나지 않아도 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말을 듣자마자 아내의 얼굴이 무섭도록 구겨졌습니다. 내가 당신 식모야?
더 먹는 건 알아서 떠먹어. 뭐, 앉아서 사람을 부려먹기나 하고 말이야. 아내랑 자식이 해달라는 건 뭐 해주는 것도 하나 없고 돈 안 벌어온다고 사람을 식모 취급이나 해. 아내의 말에 이 씨는 어안이 벙벙해 있었습니다. 허공에는 밥그릇 든 손이 덩그러니 있었죠. 본래 밥솥의 위치 때문에 밥은 아내가 늘 떠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짜증을 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에게 정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실이 끊기듯 툭 하고 말이죠. 밥맛도 덩달아 떨어져서 이 씨는 숟가락을 그만 내려놓았습니다. 이 씨의 심정이 어떤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남들은 돈 벌면서도 부인을 모시고 살아. 식모 취급 당할 줄 알았으면 그 옛날에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나도 이런 삶이 될 줄 알았으면 안 했어. 자신은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했으면서 이 씨의 한마디에 아내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말 다 했느냐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라도 그런 대접 해주는 사람 만나. 뭐? 나랑 결혼한 게 후회되면 물으자고. 결혼을 어떻게 물러? 어떻게 물으긴. 이혼하면 되는 거지. 지금 장난하는 거지? 그렇게 후회한다더니 이혼 소리가 나오자 아내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씨는 이제 그만했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이 씨와의 결혼을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어쩌면 이 씨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생각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입 밖으로 끝내면 정말로 잘못된 일이 될까봐 가슴에 묻고 산 것이었죠. 아내의 말처럼 결혼을 안 했더라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돈만 따진다면 아마 지금 100억은 아니더라도 50억 부자는 돼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외로움이 함께하는 괴로움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재산은 변호사 통해서 분할하자. 사실 그냥 있는 재산 절반으로 나누고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골치 아프지 않게 말이죠. 하지만 어쩐지 억울했습니다. 아내가 기여한 것, 자신이 기여한 것 모두 따져서 공평하게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업주부라도 어떤 계산법이 있을 테니 변호사가 잘 조율을 해주겠지 싶었습니다. 홧김에 말한 듯 하지만 내뱉고 나자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내내 이 말이 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변호사 얘기까지 나오자 아내는 놀란 듯 이 씨를 다그쳤습니다. 그래. 당신도 후회된다며.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아.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당신만 화나는 줄 알아? 화난다고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 진짜 실망이다. 그래, 이제 실망할 일도 없어서 좋겠네. 뭐? 당신도 재산 분할해서 목돈 가지면 그걸로 원하는 곳에 써. 나 때문에 숨 막힌다 어쩐다 하지 말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젊어서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고 나이 드니까 이렇게 버려버리겠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공동명의로라도 해줘. 그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건 아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이 씨의 재산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길게 말할 거 없어. 깔끔하게 법적으로 나누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경수 이제 결혼한다는데 부모는 이혼을 하자고? 자기 인생은 알아서 사는 거지. 꼭 결혼식이 마음에 걸리면 이혼은 그 뒤로 미뤄도 되고. 근데 일단 내가 집에서 나가긴 할게. 이 집도 곧 정리하자. 진심이구나. 내가 언제 진심 아닌 말 한 적 있어? 이 씨의 단호한 말에 아내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모든 뜻대로 해왔던 아내에게는 무척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라는 이유로 나를 위한 삶을 못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건 스스로에게도 참 미안한 짓 같았습니다. 노후에 마음 편히 살아보고자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노후엔 뭐 하나 편한 게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고됐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도 같았지만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60부터 큰일이 없다면 최소한 20년은 더 살 테니 말이죠. 이제라도 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만 아끼고 그만 애끓고 책임감은 내려놓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이 씨를 붙잡았지만 이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조용하던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라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냉정하게 아내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1년 여간의 다툼 끝에 아내와 이 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 씨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들 때문에 불합리하게 느껴진 듯 했습니다. 이 씨는 거기에 가타부타 말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법적으로 했죠. 그런 이 씨를 아내는 냉정하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도 숨가쁘게 살아왔으니 더는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갑이 된 지금 이 씨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도 괴롭지도 않았죠. 일을 안 해도 노후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성격상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고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새롭게 취미를 가져보려고 최근에는 동호회 같은 것도 알아보고 있었죠. 아들은 결혼을 했고 그 뒤로 아내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통해 들으니 아들네 근처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도 아들도 잘 살길 바랐습니다. 다만 더 이상은 이 씨가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만 챙기며 살 때도 됐다 싶었으니 말이죠. 이제는 너희한테 주던 생활비 그만 주려고 해. 아니, 왜요? 받아도 살기가 힘들어요. 너 월급 받잖아. 그걸로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면 뭐하러 그 먼 곳까지 가서 살아? 아니면 정희도 같이 일하면 되겠네. 정희가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같은 얘기지만 말도 잘 안 통하고 일도 못하는 곳에서 정희는 뭐하러 살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애 낳으면 애 교육에도 좋고요. 그래? 그렇게 미국에서 꼭 살아야겠으면 열심히 살아봐. 엄마, 30 중반까지 집에서 돈 받아 쓰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 엄마 아빠도 할 만큼 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한국에 있을 때 말씀하시지 차라리. 2년 만에 집에 오면서 껌 한 통도 안 사오는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하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서순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최근 들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식에겐 뭘 주어도 아깝지 않았고 내 자식이기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서 씨와 아들의 사이를 망친 이유 같았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며 유학자금과 생활비까지 몇 년간 지원해줬던 서 씨 부부. 그렇게 미국에서 자리 잡은 아들이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하기로 했지만 껌 한 통도 못 사가니 그렇게 하려며 전화를 했습니다. 큰 선물은 바란 적도 없지만 어쩐지 그게 부모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인 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한들 서 씨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상이 아닌 성의를 원했지만 자식이 내 맘 같진 않았죠. 그런데도 아들이 처가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알게 되자 서 씨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주기만 한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게 독이 된 듯 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바라기만 하는 자식에게 지쳤습니다. 부모 마음은 눈꽃만큼도 알아주지 않는 아들에게 더는 퍼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혀 고마워할 줄도 모르니 말이죠. 서 씨의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서 씨도 맞벌이를 하다 50대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듬직한 아들이 하나 있었죠. 서 씨 부부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도 부모의 영향인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며 주변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자식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딸이 없어도 딸만큼이나 살가운 아들이었고 바르게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딸이 없어 아쉽지 않느냐고 물으면 서 씨는 그저 웃고 말았죠. 저 공부 좀 더 해보고 싶어요. 남들 취업할 나이까지 공부라면 지겹도록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먼 미국 땅까지 말이죠. 그래. 가서 너 하고 싶은 공부해봐.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용의가 있었고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서 씨 부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학이 결정되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이 당황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뭐? 결혼?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서 씨도 남편도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유학을 가는데 어떻게 그 전에 결혼을 한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20대 후반인데 결혼이란 말을 꺼내기엔 어리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너 그럼 유학은 어떻게 하고? 안 가려고.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보내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진작에 들었지만 잊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지도 몰랐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줄은 더욱 몰랐습니다. 유학을 간다기에 헤어졌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은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올리고 같이 미국으로 가겠다고? 네. 그러고 싶어요. 서 씨 부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결혼을 위해 소개를 시켜주는 자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보다 2살 연하였습니다. 그러니 여자친구도 아직 20대에 더 어리기까지 했죠. 혹시 집에서도 결혼 얘기 알아요? 아, 네. 알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아직 결혼하기엔 이른 나이라고 생각해서 그쪽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결혼해서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서 씨 부부로서도 걱정이 될 테니 말이죠.
저희 엄마 아빠는 좋다고 하셨어요. 미국에 가는 것도요? 네.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고 상대방 부모도 허락을 했다고 하니 서씨 부부가 고민을 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닌 듯 했습니다. 20대 초반도 아니고 저들이 알아서 결정을 한 것이었으니 말이죠. 결혼해서 미국에 가면 외롭지 않고 안정적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씨 부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돈네 형편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결혼을 하는 전반적인 비용도 서씨 쪽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을 가는 유학 자금도 사돈의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시키기 전에 알긴 했지만 이미 허락한 이상 돈 때문에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씨 부부는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미국에 따라가는 것이니 서씨 부부가 감당하게 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네 부부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떠났기에 따로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집을 렌트하는 비용이나 생활비조차도 서씨 부부에게서 지원을 받았죠. 아무래도 차가 있어야 할까 봐요. 차. 네. 한국이랑 달라서 차가 없으면 어딜 다니기가 힘들어요. 하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서씨는 미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아들이 차가 없어 힘들다길래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목돈이 들어가서 고민 중이에요. 서씨는 아들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마친 뒤에는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며 살길 원했기에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서씨가 상당한 돈을 붙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늘 여유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씨가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긴 하겠지. 그래서 중고차라도 하나 사줘야 할까봐.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달라졌다며 진작 살 거랬죠. 중고차라고는 해도 큰 돈이 나갔지만 그래도 서씨 부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서씨 부부는 아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미국 생활에 잘 적응을 했고 그곳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부는 마음 한켠이 횡하긴 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먼 타지에 가서 한국엔 거의 들어오질 않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거기에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쓸쓸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못 와? 아,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아무래도 들어갔다 오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여기 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요즘 좀 바빠서요. 자꾸 돈 얘기를 꺼내는 아들이 의아했지만 바쁘다는 말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갔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은 한국에 올 줄 알았지만 아들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미국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한국에도 한 번씩 못 올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서씨 부부 입장에서는 부족함 없이 주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서씨 부부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퍼줄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돈 얘기를 꺼낼 때마다 돈을 붙여줄 수는 없었죠. 그래. 그러면 내년에라도 한번 와. 공부하러 간 자식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미국으로 간 지 5년 후 아들도 그곳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30대 중반이 되었죠. 네 엄마 아파서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했어.
그래. 치료받아서 이제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관리 잘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전화 자주 하고.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금방 오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냐? 그래. 너희도 아프지 말고. 이만 끊자. 아들과 전화 통화하는 남편의 모습을 서씨는 누워서 지켜봤습니다. 요새 자꾸 아픈 데가 많아져 병원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독감으로 입원을 했다가 어제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지 늘상 감기는 달고 살았고 말이죠. 건강 체질이었는데 나이가 드니 체질도 바뀌나 보다 싶었습니다. 못 올 텐데 뭐하러 전화했어? 괜히 애들 신경 쓰이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못 온대지? 그렇지 뭐. 내년 명절에 온다고 하더라. 그래? 그래도 좋네. 그런데 2주쯤, 3주쯤 흘렀을 때 아들이 갑작스레 한국에 잠시 들어온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다음 달 17일 비행기로 갈게요. 정말? 어쩐 일이야? 그냥 겸사겸사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 못 오다가 2년 만에 오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신경이 쓰였나 싶었습니다. 괜히 멀리 있는 아들을 오게 해서 미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주책맞게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하루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비행편이 잘못됐나 싶어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다른 의미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서운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갈 때 선물은 못 사가요. 뭐? 선물? 네. 요즘에 여기저기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사실 껌 한 통 사갈 여유도 없네요. 아들의 말에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내심 기분은 상했죠. 같은 말이라도 여유가 없어 선물은 못 사가니 죄송하다 했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미리 말하니 그렇게 알고 있으란 식으로 하는 말이 마음을 되려 상하게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통화할 때 예전에 서씨가 사줬던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다 새 차를 산다 고민을 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껌 한 통도 살 여유가 없다는 말에는 장난을 하나 싶었습니다. 정말로 껌 한 통 살 돈이 없었다면 비행기 표를 끊지도 못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부모를 보기 위해 무리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술렁이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생활비를 일부 대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미국의 물가가 비싸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썩 납득이 가진 않았습니다. 애도 없이 둘이 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었죠. 여보, 병원 다녀왔어? 오전에 다녀왔지? 별 문제 없대? 괜찮대? 영양제 한 대 맞고 왔어. 잘했네. 그건 뭐야? 아, 영광이 오면 공국해주려고? 지금부터 고아해야 돼. 뭐, 외식이나 하지. 몸도 안 좋은데 종일 불 앞에 서 있으려고 그래? 그래도 영광이가 좋아하는 거였잖아. 미국에도 한식당 있고 다 해. 나도 알아. 그래도 집밥이랑은 다를 거 아냐? 하여간 정성이야. 그래도 모처럼 아들 며느리가 오는데 맛있는 것 많이 해놓고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맛보기 힘들 테니 말이죠. 저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왔니?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 아들 며느리는 예고처럼 빈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짐을 제외하면 정말로 껌 한 통도 사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서씨가 미리 언지를 했기 때문에 별 말이 없었습니다. 서씨는 그저 먼 곳에서 고생하는 자식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서운함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한 식사를 같이 하고 다음날 아들 며느리는 낮 동안 외출을 하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온 것이라 들를 때가 있다며 말이죠. 그게 뭐야? 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샀는지 쇼핑백을 2개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무를 계획이었는데 그중 마지막 밤은 호텔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쩐지 껌 한 통이 떠오르는 것은 서씨가 옹졸해서일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아직 아이 계획은 없는 거야?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지났고 아들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 궁금증도 생길만 했습니다. 요즘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래요. 어머. 그래? 서씨가 민망한 듯 웃음을 짓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씨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애까지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죠. 그래서 서씨는 더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미국 생활이 염려스러웠습니다. 받은 지원이 적지 않은데도 자꾸만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자, 고칠 순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그것 좀 사주세요. 뭐? 차를 사달라고?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차가 고장난 것은 알겠지만 새 차까지 서씨 부부에게 사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씨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태도에 놀랐습니다. 이미 고장났다는 차도 전에 서씨 부부가 사준 것이었으니 말이죠. 이쯤 되니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너도 돈을 벌고 우리가 보내주는 것도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길래 자꾸만 힘들다고 그래? 그러자 아들이 그런 서씨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에 이렇다 할 대답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보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사준다는 말도 사주지 않겠다는 말도 없이 표정만 굳힌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씨는 잠자리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거렸습니다. 속상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부모가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30이 넘은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한 듯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그러는 자신은 부모에게 10원 한 장이라도 베풀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껌 한 통도 아까워 사오지 않는다는 아들의 마음에 실망했습니다. 큰 선물은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다이아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립스틱 하나, 아니 정말로 미국산 껌을 한 통 사왔어도 서씨는 신기하다고 웃었을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부모를 생각하긴 했다는 것일 테니 말이죠. 생각해보니 아들 며느리는 어버이날조차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서 씨를 만난 뒤에도 건강은 어떻냐는 질문은 둘 중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데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왜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이 걱정돼서 미국에서 날아온 게 아닌 듯 했습니다. 며칠간 낮 동안에는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걸 보면 정말로 볼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미국으로 간 것은 아들의 선택이었고 그걸 도와준 건 서 씨의 선택이었지만 어쩐지 한없이 주기만 하는 입장이 허무했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꾸만 손을 벌리는데 말이죠.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져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집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안 듣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내일은 우리 집에 간다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아직 우리 엄마 환갑인 줄은 아시지? 아시겠지. 모르시면 계속 모르시는 게 낫고. 그럼 처가에 간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분들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 아, 맞다. 엄마가 선물은 준비하지 말래. 여태 생활비 준 것도 고맙다고. 그러셨어? 그러면 대신에 내년쯤 미국으로 한번 모시자. 정말? 그래. 안 그래도 엄마가 미국 좋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 아빠도. 내일 가서 내가 말씀드릴게.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겠네. 그러면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아들과 며느리. 본의 아니게 숨죽여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못해 뒷목을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안사돈의 환갑 때문이라는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사돈과 서 씨는 나이가 같았는데 올해 말이 서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올해 한 번 더 한국에 들어올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매일 사정이 어렵다 했던 이유가 결혼한 뒤로 쭉 사돈 내에 용돈을 주고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서 씨가 준 돈으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쪼개서 친정에 나르고 있던 며느리. 그리고 아들. 지난 몇 년 동안 서 씨 부부만 바보처럼 산 것 같았습니다. 바깥 사돈은 퇴직한 지 오래였고 남편은 지금도 일을 했습니다. 일이 많을 때면 자정이 다 돼서 들어올 때도 있을 정도로 아직도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그렇게 번 돈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말이죠. 차라리 누군가 훔쳐갔다고 한다면 기분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여태 유학자금을 주었던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준 사랑을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달러짜리 선물 하나도 못 받았던 것이 서 씨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모든 걸 증명했죠. 결핍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결핍 없이 많은 걸 받고 자란 아들은 성장을 하지 못한 듯 했죠. 그리고 그건 서 씨 부부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서 씨의 말을 듣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한 푼도 지원해 주지 마. 서 씨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날 차를 사달라고 했을 때부터도 남편도 생각이 많아 보였는데 역시나 서 씨와 같았죠. 아들은 다음 날엔 처가에 가서 이틀간 있었고 마지막 날엔 호텔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짧은 재회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한솥 끓인 공국은 전부 소분되어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전화를 해서 차 얘기부터 꺼내는 아들. 이제는 서 씨도 냉정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차는 바로 사야 해요. 안 그럼 어딜 돌아다니질 못하니까요. 그래? 바로 사라. 너희 돈으로.
그러자 아들은 당황한 듯 보였죠. 아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보태줄 생각도 하고 있던 서 씨였습니다. 그런 서 씨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너희한테 주던 생활비 그만 주려고 해. 아니, 왜요? 받아도 살기가 힘들어요. 너 월급 받잖아. 그걸로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면 뭐하러 그 먼 곳까지 가서 살아? 아니면 정희도 같이 일하면 되겠네. 정희가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같은 얘기지만 말도 잘 안 통하고 일도 못하는 곳에서 정희는 뭐하러 살려고 하는 거야? 아들네가 한국으로 들어오길 이제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애 낳으면 애 교육에도 좋고요. 그래? 그렇게 미국에서 꼭 살아야겠으면 열심히 살아봐. 엄마, 30 중반까지 집에서 돈 받아 쓰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 엄마 아빠도 할 만큼 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한국에 있을 때 말씀하시지 차라리. 하도 충격받는 일이 있어서 말 못했어. 그게 뭔데요? 생활비 받아다가 처가해 주고 있는 건 비밀이니? 그러자 말문이 막힌 아들.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매일 죽는 소리를 하기에 안쓰럽게 여겨서 몇 번씩 며느리에게도 돈을 붙여줬던 걸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역시나 서 씨가 바보 같은 짓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30 넘어 그곳에서 살기로 마음먹었으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부부가 알아서 가정을 꾸려나갔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바랐습니다. 아들은 바람대로 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부모에게서 사랑을 갈취해 갔죠. 그날 이후로 서 씨는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수백씩 들어가던 돈이 안 들어오니 아들네는 그야말로 비상이었습니다. 아들의 수입이 적지 않을 것인데도 여태 살던 대로 살 수도 없었고 처가의 생활비까지 되는 건 어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반년 전부터 한국 회사를 알아보더니 취직은 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용건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살 집은요. 집? 네. 결국엔 엄마 뜻대로 한국 들어가잖아요. 그게 내 뜻이니? 서 씨가 억지로 끌고 오기라도 한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 멀쩡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만큼 평생 공부시켜놨더니 이제는 집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다시 귀국하게 되면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결혼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의 일이었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너희 유학 자금으로 들어간 돈 생각하면 집값 우습지. 그걸로 집 한 채 사준 셈 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왜 안 돼? 하나하나 금액을 따져볼까? 통장에 남아있는 송금 내역만 언뜻 보아도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건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신 거였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자식한테 그렇게 퍼부었다니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해주고 싶어서 해줬으니까 이제는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줄란다? 그러자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당장 한국에 돌아온들 큰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한동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진 능력이 좋기 때문에 몇 년만 고생하면 일어설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 해줬으면 부모로서 넘치게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러우고 싶을 만큼 말이죠. 그게 말이 돼요?
아들이 기막혀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신 돈을 어떻게 쓰던지 일단 받았으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장모님 좀 도와드렸다고 이러시면 저도 섭섭하고 정희도 섭섭해요. 너 작년에 엄마 아팠을 때 한국 왔을 때 안부 한 번이나 물었니? 그리고 작년에 엄마도 환갑이었던 건 알고 있냐? 2년 만에 온 집에 껌 한 통도 못 들고 왔다고 한 게 너야. 그런 자식한테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 퍼주기만 해야 해? 사돈네 행사는 며느리가 알아서 잘 챙겼겠지만 서 씨의 아들은 나 몰라라 했으니 결국엔 서 씨의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에게 섭섭하다는 아들에게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작에 독립시켜야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 잡자. 뭘 바로 잡아요. 이제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나중에 노후 책임져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너희도 더 이상 부모 도움받을 생각 말고. 언제는 애 낳으라면서요. 요즘에 부모 도움 없이 애 낳고 잘 사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낳지마 차라리. 애 낳고 안 낳고도 부모 책임이니? 너희는 정말 여태 고생 없이 산 거에 감사하며 살아. 남들은 못 누리는 거 누리고 살았잖아.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미국 생활을 접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들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양손 한가득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 널 그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이야. 서 씨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아들도 깨닫길 바랐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진심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경제적 지원이 없이도 이렇게 계속 찾아온다면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마음은 있었죠. 적어도 그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들과 가깝게 지내더라도 더 이상의 지원은 없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번 돈, 이제는 부모가 쓰다 죽기로 남편과 약속했죠. 아들도 그걸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지만 말이죠.